나 지금 죽을 것 같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 심박수 정상이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럼 수액이라도 맞으시라고 했는데 수액을 꽂았는데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맞고 그냥 뛰쳐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왔어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가수로서의 삶이 저한테 안 맞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가수인 게. 단 한 번도 내 무대가 좋았다라고 느낀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워서 몰래 한번 그 이름 부른 뒤 얼마나 울어야 알아요 얼마나 커야 그때가 되나요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아니, 최고의 가수가. 최고의 무대를 못하고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 상태로 30년, 40년 그냥 견디는 거죠. 뭐. 가수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자, 24년 차 우리 가수 이수영 씨, 굉장히 너무 좀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네. 고민거리인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오 박사님께서 저는 상담하는 게 두려워요.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럼 무대를 어떻게 오르세요? 그래서 크면은.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도 한 안정제 계열을 한 2알 내지 3알 정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올라갈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은 하락이 돼. 네. 근데 이제 힘들 때는 약을 드셔야죠. 내가 잘 건강을 유지해야 노래도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정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수다 보니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불안을 줄여주는 네. 약은 약간 근육의 이완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완, 맞아요.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되거든요. 그렇게 몸은 좀 편안해지는데 이 성대라는 게 맞아요. 예. 어떨 때는 조이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어떤 힘을 딱 줘야 될 때도 있고 풀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어떠세요? 약 드신 게 좀 영향이 있으세요? 있을 때가 있죠. 조절이 잘 안 돼서 제가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발성하는 근육이 성대 컨트롤이 안 되는 이게 생겨서 사실 제가 매일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말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럴 때는 막 목소리 확 변조해서 한다던가 이제 말할 때는 그렇게가 가능한데 노래할 때는 이 성대 컨트롤도 안 되고 이 전신의 근육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힘을 주는 거에도 영향이 생겨서 이게 막 제가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색들이 표현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댓글을 보게 되기도 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또 긴장 안 했을 땐 또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손의 근육이나 손의 인대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불안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불안해지면 영향을 받는 거죠. 일단은 불안은 모든 사람한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불안이 없으면
나를 좀 못 지켜나가요. 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게 적절하고 적당하면 참 좋겠는데 뭐 우리 인간이 어째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많이 표현되는 거를 이제 공황 발작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쉬어야 되겠다고 탁 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나 편안한 상태고 아무런 위험과 위기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확 누웠는데 뇌에서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위기야, 위기. 지금 100m 달리기, 100m 엄청 세게 달렸어.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심장에다가 잘못된 오류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빨리 뛰어, 심장아. 그럼 이제 심장은 이 명령을 받아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 이건 뭐지?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약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이 되고요. 이 공황 발작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증상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꾀병이라는 소리도 듣고 또 응급실에 또 막 실려가잖아요. 응급실 아무 문제 없어. 네, 그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소영 씨? 응급실도 가보셨어요? 왜냐면은 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카페에서 그때 이기찬 씨랑 아무튼 커피 마시고 있었는 그런 갑자기 이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 심박수 정상이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럼 수액이라도 맞으시라고 했는데 수액을 꽂았는데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맞고 그냥 뛰쳐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게 공황발작인지 오래전이니까 몰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이미 20살 때부터 수도 없이 졸도를 했었거든요. 뭐 지하철이든 뭐 버스든 이런 데서 졸도한 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지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공황 발작의 공황장애 개념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검사나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저도 딱 2번 공황 발작을 경험을 했어요. 저도 살면서. 근데 제가 경험한 2번은 아주 비슷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인데 1년차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3월 때는 뭐 정신없죠. 집에도 못 가고. 그런데 이제 그날이 입국식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제가 당직을 섰고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너무 바빠서 식사를 하나도 못 했어요. 완전 공복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탔는데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또 멀미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공복에 멀미가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완전히 샤워를 한 것처럼 땀이 비 오듯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야, 너 왜 그래? 그래. 야, 나 패닉 어택이 온다, 야. 그랬더니 그래? 또 우리 정신과 의사들 그래? 그러고 그리고 시간을 딱 봤더니 한 20분 정도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이렇게 땀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이게 정신과 의사분들의 얘기니까 네, 가능한 네.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공황 발작은 공황 장애는요. 대박이다.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상을 알아야 잘 대처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지나니까 옆에 동기들이 괜찮아?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가서 밥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경험한 공황 발작이라고 하죠. 공황 발작이 있다고 다 공황 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좀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탁 꺾였던, 뭐 어지러웠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증상을 치료를 통해 잘 낮추고 또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잘 다스리면서 삶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도록 같이 잘 달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혹시 스스로 내가 공황 장애가 왔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 네,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심장이 마구 뛰거나 맥박이 아주 많이 빨라지는 느낌. 갑자기요? 네, 갑자기. 네, 숨이 가빠지거나 막힐 듯한 느낌.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쾌함. 메스꺼리거나 속이 불편함. 손발 등
몸이 떨림. 다 해당돼. 다 해당되세요. 100점이에요? 만점이시구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만점, 예. 네. 그게 좋은 만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 이건 정말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숨이 안 쉬어지는. 네. 그거는 화병인가 지금 생각도 들 만큼 제가 네네. 그러니까 가슴 답답한 증상은 항상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가수는 호흡이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호흡은 제가 늘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호흡이 이게 제가 또 요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법을 쓸 줄 아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호흡이 안 되고 이 가슴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온갖 운동과 치료를 받는데 되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네. 경연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을 때 나가수? 무대 올라가서 걸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딱 그 피아노에 손을 얹고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끝나버렸어요. 하긴 하셨구나. 그냥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영상 절대 못 보는 게 이 목소리가 다 흔들려가지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이 3분에서 5분은 내가 채워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겨우 내려왔었죠. 뭐 저는 이제 그 시영 씨가 못 본다는 그 영상을 저는 보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 세영 씨한테 그걸 좀 같이 보자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되고 부담이 되실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왜냐면 그걸 좀 보고 세영 씨가 좀 그때 어떤 상태였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네.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드시면 눈을 좀 감으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수현 씨가 너무 힘들어했던 그 장면을 좀 같이 보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수현 씨 괜찮으시나요? 네. 이제 왔어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그날 이후로 지금 처음 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좀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까? 아까 장면 보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잡고 계시던데 그게 좀 그냥 서 있기가 좀 많이 힘드셨었어요? 좀 의지가 되더라고요. 정말 막 몇천 번을 부른 나의 노래인데 어떨 때는 가사 기억 안 날 때 있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 곡 중에 덩그러니라는 곡이 있는데
뭐 워낙에 곡도 어렵고 가사도 또 좀 어려워요. 템포도 빠르게 흘러가고 그래서 한 무대에서 한 4번을 넘게 틀렸는데 한 번 기억이 안 나니까 계속 당황하니까 그 노래를 결국 못 부르고 그냥 다른 노래를 부르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노래를 못 부르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요즘에 다시 부르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습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럼요. 네. 최고의 아마 네 무대라면 최고의 무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는. 네. 그래서 때론 이 상태로 무대에 어떻게 하면 나를 옮겨다 놓을 수 있을까. 네. 근데 수영 씨, 네. 이 지금 장면 보시면서 주로 수영 씨 보셨죠? 네. 관객을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관객들을 잘 못 봐요. 시력은 안 좋은데 희한하게 표정의 느낌은 느껴요. 제가. 내 노래에 관심이 없거나 표정이 좋지 않은 쪽으로 제가 자꾸 눈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 무대 1등 했었다면서요? 네. 저는 수영 씨가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다시 보시면서요. 관객들의 반응과 표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객들이요. 굉장히 감동하면서 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많았고요. 이렇게 듣는 관객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관객은 수영 씨의 그 호흡과 떨리는 그 느낌마저 다 전달을 받거든요. 물론 그거의 해석은 관객 나름이에요. 관객이 자기의 살아온 삶과 자기 현재의 아픔을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서 섞여 나오는 호흡과 떨림에 본인이 그거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영 씨가 막 떨리는데 음정이 불안정해도 그 확 떨림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관객이 자기가 삶이 어려워, 어디가 몸이 아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느끼면서 자기 삶의 위로를 싹 받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객이 저 노래 너무 좋아, 정말 잘 부른 노래야 라고 하는 잘과 가수가 생각하는 내가 오늘 노래를 잘 불렀어 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관객이 준 점수였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름이. 네.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 수영 씨는 무대 공포증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대 공포증 그러면 무대에 올라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수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와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긴장이 되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제 중압감 때문에 이제 불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불안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대가 이게 미세한 근육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성대가 막 떨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양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불안할 때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를. 엄청. 꾀꼬리죠. 꾀꼬리죠. 그럴 것 같아요. 나만 알아. 네. 선생님 그게 그러면 저 무대 공포증이랑 그 골프 선수들이 입스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겁니까?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저는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안 드리는데요. 굉장히 축구를 잘하시는 우리 국가대표까지 하셨는데 중요한 그 경기 때만 잘 안 돼. 근데 그러지 않은 데서는 기가 막힌 골을 넣으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수행 불안이 전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수행. 네, 수행을 해낼 때 확 불안이 높아지면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막 입수왔다. 네, 그리고 막 뒷땅 치고 뒷땅 막 치고 네, 막. 헛 스윙하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맨날 놀고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좀 무지하게 막 몇백 번 부르고 하실 것 같아요. 봤던 네. 사실 나가수 무대의 첫 곡은 불렀던 곡이 인연이었는데 그 곡을 첫 곡으로 할 게 아니었고요. 제가 탈락한 마지막 눈의 꽃이란 곡을 사실은 첫 곡으로 선곡하고 그걸 가장 많이 연습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경연을 해나가야 되니까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선곡을 이렇게 앞뒤로 하다가 이제 눈의 꽃을 부르는 날이 왔어요. 그때는 선호도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각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가장 기대되나요? 했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 선호도 1위라는 걸 듣는 순간 근데 저는 그날 노래를 완전히 망치고 부담감이. 이 곡을 내가 잘 부를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한 그리고 그날 탈락. 그랬구나. 네. 제가 수행 불안이 네, 수행 불안. 근데 뭐 다 조금씩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더 잘해야 되는 어떤 자리 네. 그리고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그런 자리일수록 사람이 더 긴장하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건 덜 불안해요. 무대에 올라서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 이수영이 왜 이렇게 무대 공포가 느껴지고 막 그럴 때 공황 발작처럼 막 불안이 오나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대를 딱 떠나면 아주 편안한 사람도 있는데 수영 씨는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쭉 깔려있는 긴장과 불안감이 일상생활에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영 씨 인생에서 어떤 그러한 늘 위기감 또는 어려움 이런 게 있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저는 너무 일찍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항상 밥도 제가 챙겨야 됐고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등에 업고 막 방을 닦았던 기억도 있어요. 몽실이네, 몽실. 동생이랑 이렇게 언덕진 곳에 지금 나람이라고 하는 정붐이 이렇게 막 메고 내려왔던 기억도 있고 막 남동생이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실명할 뻔한 이 모든 상황에 다 이제 제가 어른의 역할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내 공간, 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누렸고 그게 잘 안 돼요, 지금도.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죄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던 그 기간 동안 사실 그때도 라디오 DJ를 하고 있었는데 입덧이 너무나 심해서 하루에 피를 10번 이상 토하고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어요. 이게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기가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한 7개월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돈을 안 벌어도 아무도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가졌고 오롯이 이 생명과 내가 이렇게 저는 사실 임신했을 때 되게 몸은 되게 힘들었지만 뭐가 이렇게 꽉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냥 혼자가 아니. 그냥 기억하는 한의 수영 씨의 삶은 약간 전쟁 고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는 살아났는데 그 희생됐던 그
그 가까운 사람들 생각나면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팔다리를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들에게 너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나마 가수로서 성공하고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도 뭔가 늘 자신을 혹독한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적절하지 않은 죄책감을 계속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영 씨의 내면이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는 쉴 수 있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 나는 임신했으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이러면서 본인이 쉬는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쉬는 게 당연하지 정당하지 이렇게 느끼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관계가 훨씬 우선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 갔더니 제가 저를 향해서 다 되게 무서운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지 같다고. 친구 한 명이 이제 사줬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되게 자기 거 자꾸 뺏어 먹는다고 왜곡해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그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울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그 친구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해명하고 그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무엇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네. 약간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좀 물어볼 것 같긴 한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하죠. 근데 왜 안 물어봐? 궁금하죠. 왜냐면 저한테 친구는요 가족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좀 친구한테 치우치게 좀 마음을 많이 준 건 사실 맞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수영 씨는 누구랑 좀 마음이 멀어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내지는 헤어지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네, 그러시군요. 전 이제 아기 낳아서 아기 6살 때까지 아기 같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었어요. 이모님 진짜 우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엄마처럼 생각했던 이모님을 헤어질 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게 했고 결과는 아이는 좀 슬픔은 있겠지만 그 정도 아닌데 지금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있다. 근데 저 지금도 사실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을 못 하겠어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랑 헤어지면 늘 마음이 좀 아프고 그립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중요한 대상자를 생각할 때는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거, 관계가 멀어지는 걸 굉장히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거의 상실로 받아들이고 되게 슬퍼하는구나. 이런 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배우자와 아이와의 인간관계도 영향을 주죠.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하고 연락이 한 번도 안 닿은 적이 없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전화를 받고 만에 하나 못 받으면 무조건 다시 전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남편이 회식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던 날, 보통의 와이프면 이제 이 인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사고 났다. 전화가 오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고 정말 계속 전화를 했고, 알고 봤더니 이제 휴대폰 배터리가 제가 또 너무 전화를 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들어오고, 이제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제가 막 엉엉 울고 막 이러니까 남편마저 죽으면 난 어떡하지가 먼저 생각났다는 게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중요한 사람 내지는 오래 관계를 맺어온 의미 있는 사람과 약간 헤어진다든가 또는 관계가 조금 멀어진다든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아주 막 상실과 거의 이 사람을 하늘나라를 떠나보내는 것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막 슬프고 불안하고 마음이 안 놓이고 이런 것이 약간 분리불안 같은 네,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불안이 있으면 보통 이제 아이들만 분리불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도 나와 굉장히 중요한 대상, 특히 애착 관계인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이런 분리불안 양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안이 더 많아지면 거의 공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락이 안 되면 거의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수영 씨는 인생에 있어서 공포, 불안을 넘어선 너무 공포스러운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전화인데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 새벽 이모 집에서 사고 났다, 병원으로 와라.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가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수도 없이 외쳤었던 그 기억이 남은 채로 20살 때 제가 똑같이 동생들을 데리고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똑같이 외치고 엄마가 있는 병원의 복도에서 그랬구나. 네. 아직 혹시 살아 있을까라는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네. 그래서 한동안은 장례식을 못 갔었어요. 장례식장 자체가 저는 그냥 그 글자만 봐도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괴롭고 그랬었어요. 네. 우리 모두가 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좋기도 하지만 미운 마음도 드는, 사랑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밉거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드는 이런 걸 많이 느낄 때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 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이 생겨요. 그런 아주 수영 씨 인생에서 중요한 대상에게 느끼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인 사람은
언제나 내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좋아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고 이 사람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뭔가를 잘못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따끔하게 또 지적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게 사랑으로 딱 느껴지고, 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잔소리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그게 사실은 잔소리 거의 안 하시는데 일부러 잔소리 듣기 위해서 행동해봤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어요. 그리고 그럴 때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게 우리 몸과 뇌에서는 위기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다 불안하고 긴장감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는 누구라도 그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좀 위로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또 사랑한다고도 해주고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 우리가 힘든 와중에도 조금은 안정감을 찾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면 정서적인 편안함이 되고 또 마음의 어떤 기복 없이 안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수영 씨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든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험이 정말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지. 남이 어떻게 되던 말던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지 않을까? 이러니까 더 마음이 좀 힘든 면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애도의 기간에 애도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와 또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바로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고 네. 눈물 흘릴 새가 없이 달려왔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하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랑 너무 좋았지, 행복했던 기억 그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동생들 없을 때 엄마랑 뭐 같이 밥 먹고 그때 한창 스티커 사진 유행했었는데 엄마랑 둘이 스티커 사진 찍었던 걸 엄마가 엄마 휴대폰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돈이 어느 정도 든 통장이랑 도장을 저한테 주면서 혹시 엄마가 잘못되면 동생들이랑 이걸로 한동안 지내라.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그 엄마랑 그러네요. 별로 즐거운 기억이 안 나요. 늘 엄마는 힘들었고 엄마를 도와줘야 됐고 엄마는 불쌍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니까 어머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9살 이 나이는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죠?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래서 저는 수영 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을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 때문에 충분히 표현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응어리가 돼서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 수영 씨가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 그냥 이렇게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는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혀보고 이 마음을 잘 보면서 마치 거울에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수영 씨가 수영 씨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어머니께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불러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네. 내 마음 깊은 저 인면에 있는 진솔한 마음은요,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수영 씨,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진짜 감정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마 못하고 떠나셔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엄마라면, 나의 딸, 나의 장녀, 나의 삶의 큰 의지가 됐던 내 딸아. 어리고 미숙한 엄마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냥 고마웠다는 말을 꼭 너에게 해주고 싶다.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어머니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수영 씨. 수영 씨한테는 남편과 아이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수영 씨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하고 수영 씨 살아왔던 옛날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런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인 거예요. 좋은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아팠던 이야기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엄마는 이랬는데 이랬다? 그러면 애들이 진짜요? 그러면서 또 이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 훨씬 더 부모를 가깝게 느끼고 또 거기서 또 성장하고 배워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누세요. 네. 저는요, 이 수영 씨한테 있어서의 노래는 뭘까? 행복, 기쁨, 위로, 또 편안함, 위안 이런 거였는데 이 노래를 업으로 하는 가수가 돼서는 생업이자 가수로서 성공을 해야 동생을 돌볼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행복한 노래를 하시면서도 어떨 때는 긴장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 씨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네, 편안하게 노래를 해보는 경험이거든요. 저는 뭘 권하냐면요. 자장가를 매일매일 아이한테 불러주세요. 다 컸지만. 네. 아니면 자장가가 아니어도
동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편안하다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성대를 통해 나오는 이 소리, 노랫소리가 나의 성대를 통해 나오는 노랫소리는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하네. 이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효능감, 이걸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